자, 어느덧 책 5권까지 넘어왔네요. 국가의 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금이죠, 뭐 세금.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세금일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국가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소득원은 주가 세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개념이 이 당시 영국과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국가라는 개념도 좀 달라요. 챕터 1 국가의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또 파트를 나눠서 파트 1은 국방에 드는 비용. 이 국방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 이유죠. 아마 여러 가지 효용 면에서나 그 다음에 어떤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을 것이고, 근데 집단도 집단을 이룸과 동시에 그 집단 자체도 하나의 개체가 됨으로 해서 다른 개체, 다른 집단과 또 싸움이 생기죠. 싸운단 말이에요. 한 개체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는 당연한 이치고, 그것이 국가라는 개체에 적용된 단어가 국방이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국가의 첫째 임무는 외부의 침략과 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임무는 오로지 군사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해요.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죠. 뭐 국가 자체가 어떤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아주 심각한 폭력에 노출이 되는 거고 끔찍하게 죽어나가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 폴란드 영화인지 우크라이나 영화인지를 봤어요. 헤이트리드라고 증오, 미움이라는 뜻의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우크라이나하고 그 폴란드하고 국경지대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람, 우리나라 그 간도 지방처럼 우크라이나 사람, 폴란드 사람이 섞여서 살아요. 사이좋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일어나면서 쌓여있던 그런 민족 감정이 막 불타오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인데, 사람을 끔찍하게 죽여요, 정말.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인데 너무나 태연스럽게 사람들을 희한한 모습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그 사람의 감정들도 너무 이제 사실적이어서 감정이입해 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나 민족이든 국가든 어떤 집단이 굉장히 강건하게 그 자기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의 침략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끔찍하다. 끔찍히도 이뻐 죽겠는 내 자식들이 어떤 그런 폭력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면, 이 국방이라는 부분,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국, 강병, 이 돈이 많아야 되고 이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너무나 절체절명이 아주 그냥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혹자는 외교로 그거를 풀어나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로는 내가 힘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가운데 외교도 이제 풀려나가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얘기가 주제랑은 조금 많이 벗어났는데, 여하간 문장 자체는 굉장히 아주 올바른 문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자체를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국가는. 근데 그 온갖 쓰레기 더미라고 여겨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집단은 이딴 거 신경 아예 안 쓰고 사는 게 너무 이제 한심스러운 거죠. 하다못해 군인들조차도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질만 하는 것 같이럼 여겨지는 요즘에 조금 한편으로는 속상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군사력을 준비하고 쓰는 데 드는 비용은 각 국가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사회의 가장 미개한 상태인 수렵 국가일 때는 모두가 사냥꾼이고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가 싸움에 참여하므로 특별히 드는 비용이 없었다. 조금 진부한 유목 국가일 때도 모두가 전사이고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기에 전시에도 평시와 생활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로서는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대신 정복지에 대한 약탈을 통해 전쟁에 참여한 대가를 얻고는 했다. 그보다 조금 더 진보한 농업국가일 때도 유목민들처럼 싸움에 능숙하지는 않을지라도 농사를 짓던 남자라면 바깥 생활에 익숙한 상태라 전시의 가혹한 환경에 나름 익숙한 상태였고 농한기를 틈타 훈련을 받거나 전쟁을 치르고 또 징집 대상을 일정한 연령대의 남자로 한정한다면 농사일은 나머지 늙은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보살필 수 있으므로 특별히 크게 잃는 것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기에 국가로서는 특별히 비용을 들일 것이 없었다. 더 진보한 사회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 참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 공업의 발달이고 둘째 전쟁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농부들은 설령 농번기에 전쟁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 어차피 농사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의 힘 그 자체이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그 사이에는 일손의 부족이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능공이나 제조업자 등은 일터를 떠나는 즉시 먹고 살 것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지며 소득 없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이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진보된 국가에서 인구의 상당수는 이런 계층이며 그들은 공공의 비용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1.7%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0%, 98%의 인구는 농사랑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죠. 뭐 여담이지만은 1.7%가 버는 농산물, 일한 농업 생산물로 가다가 미국 인구가 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수출을 해대는 농산물을 엄청나게 수출을 해대는 나라니까요. 미국은 그런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죠. 진보된 국가의 인구의 상당수는 농부가 아닌 사람들이다. 그들은 공공의 비용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수행하는 기술은 계속 진보하여 매우 복잡해졌고 많은 기계가 도입되어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정도가 중요해져서 분업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평시에는 훈련하고 전시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특정 직업이 국가에 의해 편성되었다. 이 상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달한 국가의 국민은 그 직업과 상황의 특성상 군사훈련을 상시로 받을 만한 여가가 나지 않는다. 반면 발달한 산업에 따르는 부유함은 늘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당할 요인이 된다. 국방에 모두가 종사하기 어려운데 그 부유하니까 외부의 그 오랑캐들한테 침략당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해법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취할 방법은 첫째, 모든 국민을 엄격하게 군사훈련 시키는 방법과 둘째, 국민의 일부를 군인이라는 직업으로 두는 방법이 있다. 군사훈련을 상시로 받을 만한 여가가 나지 않는데 모든 국민을 엄격하게 군사훈련 시키는 방법은 어렵죠. 그러니 해법은 이 두 번째밖에 없는 거죠. 뭐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일종의 민병으로서 평시에는 그들의 직업적 성격을 갖고 민병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막 다툼이 생겼을 적에 우크라이나가 막 모병을 했죠. 모병 광고 영상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뭐 치과 의사 하던 분이 막 이렇게 뭐 바주카포 같은 거를 들고서는 뭐 내 나라를 지켜야지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해야죠 뭐. 자의 경우는 상비군으로서 완전한 군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상비군은 월급 받아가면서 늘 군사훈련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장 원론적인 목적을 제일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가장 덜 들으면서 가장 강력한 국방의 어떤 힘을 보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지
상비군이 정답이니까 무조건 상비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답은 뭐 바뀔 수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또 늘 바뀔 수 있어요. 이 1776년에 생각하기에는 이랬다는 얘기죠. 상비군을 둔다. 모두가 농부의 시절에서 벗어나서 상비군을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이 당시 기준으로 하는 거죠. 민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조직되지 않고 오로지 군사훈련을 받는 경우와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평시에도 조직되어 군사훈련을 받는 나라들이 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총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개개의 군인이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와 신체적 조건 등이 군대의 우월함을 결정하는 요소라서 개별적 훈련이 중요했다. 옛날에는 뭐 칼과 활을 잘 쏴야지 좋은 군대니까 그 칼과 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마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는 뭐 잘 쏠 수 있는 방법은 활 같은 경우 그래요. 훈련받지 않고서는 100m에 있는 관역을 맞출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총은 하루만 훈련받아도 하루가 뭐야? 1시간만 훈련받아도 100m에 있는 관역 정도는 거뜬히 맞춰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무기에 대한 숙달 여부보다는 명령과 복종, 정렬 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단체 훈련이 중요해지더라. 그래도 어쨌거나 민병은 잘 규율되고 잘 훈련된 상비군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맨날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 싸우겠죠. 이것은 여러 역사적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문명화된 국가가 국방을 민병대에 의존하면 이웃한 야만 국가의 침략에 늘 노출되며 아시아의 문명 국가들이 자주 타타르족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보면 발달한 국가의 민병이 야만 국가의 민병보다 약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야만 국가의 민병들은 맨날 싸우러 다니는 민병이고 발달한 국가의 민병은 그 아주 호리호리하고 뭐 약해 빠져 보이는 그런 민병이겠죠. 뭐 하지만 잘 규율된 상비군은 어떤 민병보다 강하고 하지만 그 1년 내내 그 싸움을 연습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싸움 실력이 더 강하겠죠. 그 야만족의 민병보다 더 잘 싸울 거예요. 상비군을 운영하기에는 문명국가가 더 유리하므로 국가의 문명은 오직 상비군에 의해서만 보호받으며 지속될 수 있다. 특별히 여기에 뭐 이견을 달 이유는 없죠. 근데 개선의 여지는 여기에도 있어요. 저는 개선의 여지를 제안을 했어요. 혁명 3.0에서. 상비군의 존재로 인해 야만 국가가 문명화되기도 한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상비군을 통해 제국의 멀리까지 군주의 법을 세우고 정교화된 정부를 운영한다. 러시아 제국의 발전을 가져온 표토르 대제의 경우도 잘 살펴보면 상비군의 설치로 많은 것들을 해결했다. 공화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위험 요소로서 상비군을 경계한다. 군사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가능성이 있죠. 군대라는 것은 정치 체제에서 다른 모든 것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별개의 하나의 체제예요. 무섭죠, 한편으로. 장군들과 다른 국가 지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곳에서 그럴 수 있다. 카이사르의 군대가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렸고 크로메르의 군대가 의회를 내보냈다. 하지만 왕이 곧 장군인 곳이나 귀족이나 지주들이 군의 수뇌부인 곳은 사회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움직이니까 그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를 수호하기도 한다. 근데 쿠데타의 가능성은 늘 있어요. 이해관계는 귀족들이라고 꼭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만도 아니고 왕이 곧 장군이라고 해서 모든 나머지 장군들이 꼭 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때로는 정부가 대부분의 국민에 의해 지지받더라도 일부 소수 집단의 소동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죠. 쿠데타예요. 이럴 때 정부의 권위는 그 소동을 진압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 역시 군대의 힘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 사회로부터의 부당함과 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하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비용이 들게 되었다. 무기도 비싸고 비싼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하고 야만 시절에는 전쟁을 해도 돈이 들지 않다가 문명화 산업화되면서 평시에도 군사력을 보유하느라 돈이 들게 되었다. 상비군을 두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게다가 총의 발명으로 그것을 보유하는 데들은 매우 비싼 비용과 훈련하는 비용까지 들게 되었다.
진보된 대포도 점점 비싸고 그것을 막는 비용도 점점 비싸진다. 현대전에는 비싼 무기일수록 비싼 값어치를 톡톡히 한다. 300년 전에 하는 얘기인데도 어쩜 이렇게 지금이랑 딱 맞아떨어지는지. 최신 전투기를 하나 사면은 그 전투기 하나가 기존 전투기를 전부 무력화시켜요. 그죠? 무섭죠? 근데 최신 전투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한 대에 뭐 몇백억을 하니까. 몇백억이 뭐야. 더 달래면 더 주죠. 근데 안 팔지. 왜? 그 한 대로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니까. 오로지 돈 싸움이에요. 현대전은. 비싸기 때문에 문명화되어 번영하는 국가에게 더 이롭다. 처음엔 치명적이고 유해한 것으로 보였던 총기 발명이 문명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이롭게 작용했다. 무섭게 보였는데 총기가 발명되니까 야만인들보다 문명국가가 더 잘 나가게 되더라. 문명국가가 돈만 많고 풍족하게만 사는 줄 알았더니 힘도 더 세지더라. 그래서 문명을 지키고 확장하는데 어떤 총기류가 큰 역할을 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는 국방이고, 이 국방은 오로지 돈이다 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고요. 하나 제 의견을 첨부 하자면은, 역시 돈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늘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 같은 국방력이라면 적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같은 비용이라면 최대의 국방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일전에 어떤 택시기사분이랑 제가 잠깐 논쟁이 붙었는데, 사병들이 일과 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최근에. 근데 현 정부가 워낙에 이제 좌파 정권이고 어떤 우파적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한테는 만사가 이제 좀 안 좋게 보이니까, 이제 스마트폰 사용도 그냥 국방력을 약화시켜서 북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랑 잠깐 논쟁을 했는데, 제 의견은 그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국방력과는 일개의 관련도 없다. 국방력이라는 거는 돈이고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지해서 좋은 무기를 갖느냐의 문제지, 군인들의 어떤 돌격 정신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하다못해 사병들을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조차 없다. 뭐 그림도 없이 그냥 썰을 좀 풀게요. 저는 이제 전방에 수색중대를 나왔는데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갱이 애들을. 근데 사병들 간의 생활이 사실상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위협이 1년 365일 지속되는 가운데 1년 365일 어떤 경계심을 갖고서는 종사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빨갱이들을 경계하지 않고 불시에 다가오는 고참들을 경계하죠. 고참들은 뭐 오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고참이 다가오나 안 다가오나를 경계합니다. 후방 경계를 해요. 전방에 빨갱이들이 다가오나 안 다가오나는 관심 바뀌고, 후방 쪽에서 고참이나 어떤 장교가 보러 오나를 감시해요.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사병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혼내려고 가면은 벌써 알아차리고 다시 똑바로 서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격 정신을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유분방하게 보이는 미국민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가장 강력하게 잘 싸우는 모습도 우리는 봤고 다 이기는 것도 봤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봤어요. 그리고 돌격 정신을 강조하던 독일이나 일본 애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도 많이 한 것도 들었고요.
자,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스마트폰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돌격정신, 정신무장, 정신력 이런 것 그만 좀 강조합시다. 는 제 주장이 철모르는 건가요? 아, 그런 걸로 그러지 맙시다. 는 게 제 주장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